서북의 바람 펑이샹과 국민군. 혼돈의 20세기 초 중국 수많은 군벌들이 각자의 왕국을 건설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서성의 실용주의자 옌시산을 통해 한 지방 군벌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그와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한 배경과 행보를 보였던 군벌, 바로 펑이샹과 그의 국민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펑이샹은 1882년 안휘성에서 하급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식했지만 성실하고 강인한 체력, 그리고 비범한 리더십으로 빠르게 병사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청나라 신군에서 차츰 계급을 올리던 그는 1911년 신해혁명 당시 무창봉기에 가담하며 혁명의 물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위안스카이의 부귀한 군벌 체제 아래에서 지게파 군벌의 일원으로 성장했지만 그는 다른 군벌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펑이샹은 1910년대 중반 중국에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가 되어 술과 아편을 멀리하고 병사들에게도 엄격한 기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부대에서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렀으며 병사들에게도 금주 금연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의 군대에 독특한 도덕적 기풍을 불어넣었고 병사들로부터 도덕 군벌이라는 별칭을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복지와 교육에도 신경을 썼고 군 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하여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군벌들의 약탈과 부패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고 민중들에게도 비교적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펑이샹의 이름이 중국 전역에 각인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924년의 북경정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제2차 직봉전쟁으로 지게파와 봉천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펑이샹은 지게파 군벌의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이미 지게파 내부의 부패와 비효율성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24년 10월 펑이샹은 예상을 깨고 전선에서 갑자기 군대를 돌려 베이징을 기습 점령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수도를 장악한 뒤 당시 지게파 수장이자 베이징 정부의 총통이었던 차오쿤을 체포하고 군벌 시대를 상징하는 뇌물 총통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르 황궁인 자금성에서 강제로 쫓아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나라 복고를 꿈꾸던 세력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으며 펑이샹의 혁명적인 성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북경 정변 이후 펑이샹은 자신의 군대를 국민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군대가 특정 군벌의 사병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군대임을 천명한 것으로 순원의 국민당과도 연계될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순원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국사협의를 논의하는 등 국민당과의 협력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북경 정변은 군벌 시대의 판도를 뒤흔들었으며 펑이샹은 일약 중국 정치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행동은 다른 군벌들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특히 봉천파의 장조리는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펑이샹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북경 정변 이후 펑이샹의 국민군은 잠시 베이징을 장악했지만 고지어 봉천파 군벌 장조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펑이샹은 봉천파와 지게파 자녀 세력의 압력으로 베이징에서 물러나 서북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하남성과 감숙성, 그리고 산서성 등 중국 서북부의 광활하지만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토지 개혁을 시도하고 교육 및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군대는 군율이 엄격하고 병사들이 농민 출신이 많아 민중들과의 유대가 비교적 강했습니다. 특히 서북 지역은 이슬람 소수 민족인 회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펑이샹은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회족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펑이샹의 국민군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서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군사력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세력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고 펑이샹 특유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급진적인 행동은 때때로 동맹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게파, 봉천파, 산서파,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를 오가며 복잡한 연합과 대립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반은 펑이샹의 국민군이 장기적으로 중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1926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의 북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펑이샹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손을 잡고
북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펑이샹의 국민군은 북서쪽에서, 장제스의 중앙군은 남쪽에서 각각 북상하며 북양 군벌 세력을 압박했습니다. 펑이샹은 북벌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북양 군벌의 핵심 세력이었던 지게파와 봉천파를 공격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벌의 서북 전선을 담당하며 장제스 중앙군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국민당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군벌들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28년 북벌이 완료되면서 장제스는 명목상 중국을 통일했고 펑이샹은 국민혁명군의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옌시산과 마찬가지로 북벌 이후 장제스의 중앙 집권화 시도는 펑이샹과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북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장제스는 지방 군벌들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이는 펑이샹, 옌시산, 리중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방 군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펑이샹은 장제스의 군대 해체 요구를 거부하고 옌시산, 리중런의 신광서파 군벌과 연합하여 장제스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1930년 이들은 중원대전이라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펑이샹은 이 연합군의 핵심 전력이었으며 장제스의 중앙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정적 소모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봉천파의 장쉐량이 장제스 지지를 선언하며 중립을 깨고 개입하자 펑이샹 옌시산 연합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원대전의 패배는 펑이샹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거의 상실했고 이후 중국 정치의 주요 무대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한동안 국민당 정부 내에서 명예직을 맡았지만 과거와 같은 실질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혁명적 기질과 도덕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장제스라는 더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원대전 이후 펑이샹은 한때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중국을 덮친 새로운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펑이샹은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당 내부의 항일 전선에서 활동하며 일본군에 대한 저항을 독려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국민혁명군 부총사령관 등 고위직에 임명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기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은 그의 마지막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제스의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며 때로는 장제스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했고 이는 장제스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48년 국공내전이 막바지에 달하고 공산당이 우위를 점해가던 시기 펑이샹은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흑해에서 선박 화재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고설과 암살설이 분분했지만 그의 죽음은 혼란스러웠던 중국 군벌 시대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